여러 번 살펴보고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제가 목표했던 목표 매수가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샀던 가격으로 전세를 맞췄던 거죠. 예, 그래서 이 4천만 원이 뭐냐면 투자금 4천만 원이 아니라 취득세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4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혹시 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으신가요? 뭐 수도권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일자리가 풍부하거나 일자리의 그 풍부한 일자리에 접근이 좋은 용이한 지역을 좀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수도권에서 1기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 일산, 부천, 평천, 삼모 같은 데예요. 이런 곳들이 뭐 분당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다소 비싸긴 하지만 평촌 같은 지역은 일단 입지 대비 싼 것 같고요. 강남 접근성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학군까지 우수한 지역이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거주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재정비 촉진을 추진하는 법안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이제 재건축 연한이 해당되는 단지가 몰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촌은 좀 더 좋아질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렇고 그다음 기존에 평촌에 위치한 그 안양 동안고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평촌 위쪽에 위치한 비산동 관양동 쪽에 재개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경이 벌써 바뀌고 있는 지역이에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안양과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과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과천은 좀 더 서울에 가깝죠. 네네. 과천이라는 지역이 과거에는 80년대 아파트들로 모여 있어서 좀 거주 선호도가 서울에 가까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좀 낡은 아파트의 선호도가 노도 때문에 선호도가 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도 역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삐까뻔쩍한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정타라든지 상기신도시 같은 추가 일자리와 주거지가 새롭게 또 개발이 되면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GTX라든지 그 월판선, 그 월곶하고 판교로 이어지는 월판선이 안양하고 과천 쪽을 지나갈 예정인데 그러면 강남이라든지 판교 같은 대규모 일자리 접근도 더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현재 기준으로도 입지 기준으로도 실거주 가치가 충분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투자 기회도 엿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변화의 모습 때문에 미래에서도 더 가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기회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안양이나 과천이 실거주나 네. 또 이제 투자 기회는 지금 투자 기회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차이가 나서 투자 기준으로는 좀 벗어나 있는데 과거에 평촌이나 그 안양 같은 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자주 찾아왔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입지를 제대로 살펴보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우리가 모를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투자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거주 관점에서는 네. 안양과 과천이 네. 좋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투자함에 있어서 좀 그런 특히나 월부에서 또 거의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가 있으시면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월부의 모든 강의가 좋지만 저는 내 집 마련 기초반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내 집 마련 기초반은 전국의 모든 분들이 들었으면 좋을 만큼 좋은 강의고요. 제목만 들으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것만 알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일단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지를 살펴주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의 제목처럼 내 집 마련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낌없이 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도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해주면서 내 집 마련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과 그 다음 이제 행동까지도 안내해주는 정말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지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집 마련 기초반도 이것도 경쟁률이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예, 말이 꼬였네요. 너무 좋은 강의라. 네, 제가 흥분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잣돈을 얼마 정도 있어야 이게 투자가 가능한지 또 그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는 한 3천만 원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다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또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3천만 원? 네. 실제로 제가 취득세가 강화되면서 보통 다주택자들은 12.4%의 맞아요. 보통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제가 그 시기에 광역시의 신축 아파트를
세금을 포함해서 4천만 원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광역시 신축 아파트를 그 12.4% 취득세 포함해서 4천만 원. 4천만 원이요? 물론 이때 그 임대차법이라는 특수한 영향은 있었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가 현재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천만 원의 종잣돈을 모으신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 첫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해서 한 3천만 원 모아서 투자를 되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또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를 또 겪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한 1년 정도 또 다시 또 공부를 해야지 돈 모을 때까지 또 공부만 또 해야 되는 건지. 네. 우선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는 건 맞죠. 그런데 저는 1년에 한 채만 투자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채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채, 2년 뒤에 두 채. 왜냐하면 또 3천만 원 열심히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두 채가 되면 또 되고 세 번째 또 이렇게 되는데 네 번째는 분명히 이제 세금 때문에 취득세라는 세금 때문에 맞아요. 못하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전세금이 일부 회수가 돼요. 그 돈을 모으면서 네 번째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1년에 한 채씩 가다 보면 10년이면 10채고요. 저희가 지방 아파트 기준으로 한 7채 정도 내가 보유할 수 있다면 순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억이면 10년 정도, 7년에서 10년 정도만 꾸준하게 1년에 한 채만 조급함을 내지 않고 하셔도 충분히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채 할 생각이 아니라 네. 1년에 내가 한 채만 하겠다라고 네. 그런 목표를 잡고 꾸준하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그 이상 뭐 이렇게 모아서 투자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좀 투자가 빨라질 수 있는 게 기존에 투자했던 그 물건들이 전세금이 오르면서 그 돈이 회수되면서 그 돈으로 다시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기존에 투자했던 물건을 충분한 수익률이 났으면 매도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더 좋은 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점점 그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 내가 매수한 또 물건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의 내가 생각한 수익률을 냈다면은 매도하고 그걸로 다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재투자로 이어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맞벌이가 아니라 5년 동안 거의 외벌이로 제가 이제 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돈을 어떻게 또 모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말씀하셨듯이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거의 5년간 외벌이였고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돈은 앞에서 그 투기 같은 투자를 하면서 부산에 다 몰빵돼 있었잖아요. 그 돈에 역전세를 돌려주면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2019년에 이제 월부에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때 진짜 간절하게 모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했던 선택은 먼저 가족한테 극단적인 지출을 줄이는 걸 강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생하기 때문에 대신 아내가 먼저 월부를 알고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종잣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그렇게 소비를 좀 줄여나갔고요. 대신 저는 저의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임장을 갔을 때 진짜 더운 여름에 대전 임장할 때였는데 500원짜리 생수가 아까워서 고민하면서 지나쳤고 너무 힘들면 라벨이 없는 300원짜리 생수를 사서 마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마셨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걷다 보면 밤에 그 1박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좀 편안한 숙소에서 자고 싶은데 그냥 가장 싼 찜질방을 찾아서 그러면 거기서 쪽잠을 자고 나오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눈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막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터미널에. 근데 택시가 분명히 부르면 오는데 콜택시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30분이 되는 거리를 그냥 집으로 걸어가기도 했었어요. 예. 임장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임장한다는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비용이 너무 하루 한 푼 한 푼이 아까웠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모을 수 있으면 내가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활용한 돈을 가끔씩 주말 동안 고생한 아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이나 과자를 사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지 않으면 과자도 사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종잣돈을 모았고요. 두 번 그런 격에서 그러니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억을 달성하기 전까지 옷을 전혀 안 샀더라고요. 한 번은 지방 임장을 하는데 동료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보이님은 매물 임장을 하러 왔는데 복장이 똑같아요?
보니까 내가 진짜 옷을 안 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매물 임장 갈 때는 옷을 좀 바꿔 입어야 되나요?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부동산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다른 또 집에 들어가서 집을 사는데 제가 근데 똑같은 옷을 입진 않았고요. 깔끔하게 입었는데 옷이 너무 이제 2년이 되니까 해져니까 낡아 보였던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임장을 했고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저 월부투자 중에 새벽보기님이라고 있는데 새벽보기님하고 얼마 전에 임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새 자켓을 입고 갔었는데 새벽보기님이 너무 감격해하면서 보기님 옷 샀어요? 이런 모습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억 달성 기념? 예, 와이프가 이제 좀 옷을 사라고 해서 그때 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소비를 좀 줄였고요. 두 번째, 저희가 원래 중형평형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일단 좀 더 적은 20평대 아파트로 전세를 옮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월세로 또 옮겼어요. 그래서 좀 주거 비용을 좀 줄여 나갔고요. 그렇게 좀 하면서 제가 종잣돈을 줄이고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확인해서 가계부를 쓰면서 소비를 줄였고, 저의 극단적인 소비를 통해서 좀 더 절약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비용까지 줄이면서 좀 더 투자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절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그런 소비도 다 줄이려고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투자로 이제 활용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부터 내가 쓰는 돈부터 더 철저하게 아끼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가족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독박 육아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강요하지 않고 불행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3년, 4년 일찍 부자 되는 것보다 5년, 6년 조금 늦더라도 좀 더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그렇게 소비 습관 그리고 종잣돈 모으는 노력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임장 다닐 때 배고프면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떡볶이도 세트 메뉴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랬던 저의 모습이 좀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떡볶이를 드셔서 싹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모은 그런 종잣돈으로 그러면 이제 투자한 것 중에서 여러 채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가장 적게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든 아파트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광역시 신축 아파트인데 거기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였거든요. 부산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부산이었고 그때 말씀드린 4천만 원을 투자를 했었어요. 제가 이때 임장할 때가 기억이 생생한데 첫 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서 딱 임장지에 도착을 했는데 태풍이 불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걷기 시작하고 30분 만에 정확하게 우산이 뒤집어지고 온몸이 젖기 시작했어요. 알지. 네. 그리고 부산이 살인적인 언덕으로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경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임장을 하면서 목구멍까지 나쁜 소리가 올라오면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힘들었던 지역인데 더구나 비까지 오니까 날씨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왔으니까 계획한 대로 다 보자고 해서 밤늦게 이제 마지막 계획 동선을 가고 있는데 아파트 하나가 보였는데 너무 여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상권 브랜드였고요. 첫 번째. 그리고 환경은 바뀌고 있는데,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전히 어수선하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바뀌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가 입주 당시에 누수화자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싫어했던 단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싸다. 그래서 임장을 마치고 올라오면서 다시 단지를 살펴봤고, 그래서 주말에 내려와서 그 단지를 매물을 여러 번 살펴보고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제가 목표했던 목표 매수가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샀던 가격으로 전세를 마쳤던 거죠. 그래서 이 4천만 원이 뭐냐면 투자금 4천만 원이 아니라 취득세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4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를 3억에 세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투자 기준인 5천만 원이 아니라 투자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다주택자니까 12.4% 이 부분 하고 이제 중개수수료 맞습니다. 부분. 이 4천만 원이라는 게 세금하고 그 수수료 부분 때문에 4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매매 전세 차이는 없었네요. 그렇죠.
아, 네, 대단하시다. 근데 그런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가 3억.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일단은 부동산 사장님의 얘기나 그런 거에 방치를 하지 않고 제가 주변 지역의 전세 상황이라든지 이런 시세를 모든 부동산에 돌아다니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정확한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을 확인하면서 전화도 하고 그리고 살펴보면서 이게 가능한 전세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전세가 욕심이 아니라 이 전세 가격 역시 비싸지 않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가격이다. 네. 아. 그래서 저는 그 가격으로 전세를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투자하는 그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왜냐면 전세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단지를 콕 찍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산에 맞춰서 그 주변에 있는 단지까지 이렇게 넓혀서 선택을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단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동일 평형이라든지 비슷한 연식이라든지 그런 단지들의 전세 매물이나 가격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전세가 안 나간다, 전세 금액이 낮다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방금 코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내가 투자를 하면 이 단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지와 함께 사람들이 같이 살펴보고 있는 주변의 생활권의 단지의 전세 가격이 어떤지 그리고 전세 물량이 얼마만큼 많은지 그리고 이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시장 상황을 주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투자자로서 주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원하는 전세 가격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만약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가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투자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전세를 맞추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가희 부모님처럼 좀 더 좋은 물건,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좋은 물건을 보는 그런 안목을 키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상권 브랜드,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 아파트를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당시 이미 저평가를 보는 눈이 갖춰진 안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안목이 어떻게 갖춰졌냐면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을 갈 때, 새로운 지역을 갈 때 가장 나쁜 지역부터 그리고 가장 좋은 지역까지 다 살펴보고요. 아파트가 없는 곳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보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온전히 내 지역으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만든 지역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싸다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10개, 20개, 30개, 40개가 되면서 머릿속에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이 지역의 이 단지는 다른 지역의 어떤 단지하고 비교해 볼 수 있고 너무나 싸네 비싸네 이런 판단이 들 수 있는 시간을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하나의 지역을 이제 분석을 해놓고 그럼 이게 여러 개의 이제 지역이 쌓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시세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 제가 임장 갔을 때, 현장을 갔을 때 그 시세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을 다닐 때 그 시세가 변하는데 이 변하는 시세를 어떻게 확인을 하셨나요? 일단은 저는 가격을 살펴보는 게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 부동산, 그다음 호갱노노, 아실, 그리고 리치고 이런 앱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관심이 가는 단지의 아파트들을 알림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알림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 보통 20개에서 한 100개 정도까지 설정이 되거든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저희가 보통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열고 그 가격을 살펴보면서 잠을 깨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을 익힐 수 있고 변화하는 가격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근데 대표되는 단지들만 살펴보니까 이렇게 일단 살펴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매주 20평대, 30평대로 나눠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앞마당이라 부르거든요. 이미 네네. 알고 있는 지역의 단지들, 투자할 수 있는 단지들을 시세를 매주 20평대, 30평대 격주로 체크하면서 시세 변화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변화까지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부동산원이라든지 아니면 KB에서 시세가 올라오는 걸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나 입지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시세가 변화하는 부분은
네이버 매물, 부동산, 네. 네이버 부동산의 그 매물 알림 네, 이런 맞습니다. 걸로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신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부산 연제구를 정말 가장 거의 뭐 투자금이 네. 세금하고 네. 중개 수수료만 들어갈 정도로 되게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전에 네. 앞방송에서 말씀하셨던 피 봤던 사례가 그 세 채가 모두 부산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다시 또 부산에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선은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당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죠? 2020년 하반기였어요. 그때가 9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쌌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전세가를 좀 높일 수 있었던 게 임대차법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좀 상승하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쌌고 투자 기준에도 너무 근접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다만 걱정이 됐던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들이 부산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위험이 몰려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벌써 부산에만 내가 네 네.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세 채의 아파트의 전세가가 그 시세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제가 그 뒤에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것들의 단지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세 재계약, 그 뒤에 재계약을 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5% 이내에서 시세보다 낮게 전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역전세가 뭐 이제 부산에도 공급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역전세가 오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나 쌌던 이 단지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아, 왜냐면 특히 전세 투자할 때 가장 좀 리스크로 생각하는 부분이 역전세가 나서 내가 돈을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가 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미리 그 이전에 투자했던 세 개의 물건은 전세가가 이미 시세보다 시중보다 싸게 전세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역전세가 나더라도 그런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이미 세팅이 돼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에서 기회를 보고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맞습니다. 투자를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이게 지금 자산이 쌓아가고 있는 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의심이 또 드는 시기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한가희 부모님 좀 어떻게 또 그런 걸 이겨내셨는지. 그 순간이 가끔씩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투자를 이렇게 월부에서 투자 공부를 처음 결심했던 처음 그 순간을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하게 자랐고 그 어린 시절에 그 힘든 짐을 저희 어머니가 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열반스쿨 1강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다짐을 했었어요. 저의 어린 시절의 그 모습처럼 저의 아내나 제 아이들한테는 절대 짐을 짊어주지도 않고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힘든 시기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떠올렸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지치더라도 다시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성장해야 되는 부족한 부분을 찾게 됐고요. 두 번째는 너바나님이나 너나님처럼 진심을 다하는 멘토님이 계셨어요. 단순하게 지식이나 어떤 경험만을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저의 어떤 같이 하는 후배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온 방법이 분명히 성공한 방법들을 제가 믿었고 그 방법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제가 가졌던 간절함이 더해져서 제가 그 시기를 찾아올 때마다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걸 혼자 해 나가려고 하면은 그런 위기 순간들이 너무 자주 찾아오다 보니까 이 멘탈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원래 그래. 그때는 그때 좀 원래 그래 힘든 거야. 근데 그거 조금만 지나가면 좀 괜찮아져.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면 다시 또 이제 힘이 나서 그런가요? 원래 이런 건가요?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기억도 저도 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자주 즐기는 게 뭐냐면 가끔씩 서울 임장을 올라오면 저는 임장을 하고 꼭 마지막에 들리는 데가 남산으로 올라가요. 아, 그래요? 남산 타워에 올라가면 그 서울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 곳을 유심히 쳐다봐요. 저기가 우리 가족이 살 집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라는 목표를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각화를 하게 되면 좀 더
동기부여가 생기고 좀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시각화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거기가? 아. 지금 보시는 데가? 저는 지금 마포에 있는 마레프 쪽을 보고 있어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내가 가고 싶은 거를 보면서 그걸 시각화를 한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순자산이 지금 20억이 넘은 이런 성과를 내시고 나서 그래도 이때가 정말 가장 뿌듯했다. 그런 순간들이 물론 많으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순간이 있는데 첫 두 순간? 번째는 예,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제가 이제 말씀해주세요. 10억 달성을 하고 너바나님하고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손편지를 써서 너바나님한테 전달을 대신해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너바나님께서 며칠 뒤에 그 손편지를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글과 함께. 그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너무 힘든 시간은 거쳤지만 묵묵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표한 지에 좀 더 가까이 다다랐고 아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뿌듯했고 설렜고요. 그런 순간이 또 기억이 나고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이제 지방을 임장하고 나서 1박 2일 임장하고 일요일 늦은 밤에 집에 도착했는데 큰아이가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8살이었고요. 지금 이제 10살이거든요. 예, 10살인데 이제 3학년이 됐어요, 벌써. 근데 벌써. 그때 큰애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땀 흘리고 들어왔는데 아빠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너무 좋아. 어머.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울지는 못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구나.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의 행복한 자산이나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올바른 삶의 모습도 가르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 두 순간이 너무 뿌듯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큰아이가 지금 10살 됐어요, 벌써? 네. 둘째도 벌써 8살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자산 20억이라는 게 되게 상당히 큰 자산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지금 20억을 달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현재 월부에서 튜터로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튜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또 후배분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그렇죠. 일단 제가 10억이라는 그 순자산을 숫자를 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설레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상하게 20억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의외로 담담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돈의 가치만큼 더 중요한 가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 아이가 아빠가 열심히 살아서 고맙고 좋다는 말을 들었듯이 제 아이한테 좀 더 나은 삶을 전해주고 싶고 나은 삶을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복함을 좀 느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월급쟁이의 내 집 마련과 노후 좀비를 돕는다. 월급쟁이 부자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비전이죠. 이걸 대내해 봤거든요. 제가 월급쟁이에서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지금 순자산 10억, 20억을 달성할 때 너바나님, 너나이님 그리고 뭐 코크드림님 이렇게 많은 멘토님들,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의 꿈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룬 이 경험과 이 행복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나눠드리면서 그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문득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어서 좀 설렜고요. 행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몸은 솔직히 힘들지만 네. 점점 힘들어지는 그거는 맞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함이 찾아오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제 투자만 한다면은 내 거만 이제 하면 되니까 뭐 그것도 쉽진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남을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려면은 더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더 실력을 더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쪽으로 시간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은 좀 많이 힘들 수 있긴 하지만 그보다 오히려 더 크게 가치적인 부분이 오히려 행복감이나 이런 부분은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네. 월부 채널 이렇게 출연까지 하셨어요. 와이프의 그런 추천으로 이렇게 채널 출연하신 거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너무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크님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행복한 어떤 경험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느꼈던 건데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은 내가 바라는 목표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행동으로 어떻게 옮기냐에 따라서 향후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시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이제 일도 하면서 그리고 독박 육아도 하고 그리고 때론 저의 투자 고민까지 같이 나눠줬던 저의 아내한테 너무 또 고생했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